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즌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는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 물어보고 검색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 생각하면 더욱더 세심하고 또 열심히 상담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사기를 당했어요. 트레이너가 저 몰래 스테로이드를 먹였어요. 싹이 난 감자를 먹었어요. 옆집 고양이가 저를 핥히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법령들이 새로 시행되고 있는 3월인데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의 목숨을 앗아간 2022년 8월 강남역, 그리고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령이 15일인 바로 오늘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세계 기상기구는 작년 7월에 엘니뇨 발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와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나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이 지난해 9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요.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도 지난달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 침수방지법을 약칭으로 도시침수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방지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인프라 면에서 예전에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하수도와 하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현행을 보면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을 통합 연계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합니다. 그 예보 면에서도 좀 보면은 예전에는 하천 범람 중심으로 예보가 일어났다면 이제 현재는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 이렇게 통합해서 예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간과 비용 면에서도 예전에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했었어요. 지자체별, 하천별,
도시별, 하수도별, 그런데 이제는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침수방지법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요. 그 6조에서 환경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10주년 주기로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마다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기본 계획에는 이 현재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침수 방지 시설 설계 기준도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침수 방지 시설 관련 계획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하고 통합해서 일원화되게 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응이 어디서 이제 범람이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때그때 대책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도 범람에 대한, 홍수에 대한 예방 대응책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혹은 하수도별로, 유역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제는 일원화돼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는 또 올해 안으로 그래서 도시침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하고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또 예보 체계가 지금 아까 이제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일원화돼서 거기에 대한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수 방지법 15조를 보면은 환경부 장관이 도시 침수와 관련해서 물재해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서 환경부 장관이 도시 침수 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 예보 전담 조직인 도시 침수 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이죠. 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서 수해로부터 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해커의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마비,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사이버 공격 사건들을 보면 정보 보호는 어느새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새롭게 시행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업무 규정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월 20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서 3월 5일자로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요. 네. 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 업무 중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와 수집과 박성, 배포, 그리고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걸 볼게요. 이번 업무 규정 개정령안은 크게 사이버 안보 정무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업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버 안보 업무를 보면은 해킹 조직 등 안보 관련 정보 수집, 작성, 배포고, 보안 업무는 사실 사이버 공격이나 위험에 대한 대응 업무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사이버 안보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업무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예방 강화도 근거 조문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명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조문을 보면은 원래 사이버 공격 위험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으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예방 시스템 이 영역이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도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인터넷 통해서 이제 접근 가능한 서버와 이 서버에 우리가 정보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그 인터넷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래서 그 외부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처리하거나 보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원래 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제공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작년에 국가정보원에서 이 보안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그 목록을 쭉 공개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근거 조문을 근거 조문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직무 역량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에 전문기관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위해 학회, 협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잠깐 볼게요. 조문 3조 2항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기본 지침과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4조에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내에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고 사이버 안보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튼튼한 사이버 안보로 안전한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법령은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시행령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었죠. 그동안은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공제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 법 시행령도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거. 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공제부금을 1개월만 납부해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지금 필요사항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지금 시행령 보면은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요.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아까 1개월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원래 3개월이었어요. 네, 이거를 완화한 것이고요. 또 노란우산 공제 지급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사실 노란우산 공제 지급 사유가 예전에는 이제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는 재난이나 질병 그리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이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한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원래 이제 상근이사가 좀 공무원이었다거나 경력자로 까다로웠거든요. 그 자격이. 그런데 이제는 그걸 완화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좀 자세히 잠시 살펴보면요.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도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소상공인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네, 이제는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했고요. 원래 현행 사유에 나타났던 좀 미비한 부분을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좀 보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이 원래 이제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감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서 부실 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재창업 그리고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 연락 주셨나요? 제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 2년 전에 그 다단계 말려 들어가지고 사기를 네. 당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궁금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시죠? 그 당시에 여기 지역이 성남인데요. 중간책이라는 사람이 이제 1레벨에 6만 원씩 해가지고 6레벨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조합장이 된다고 그렇게 강의를 항상 여기서 사람을 모아놓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평생 조합원이 되면은 평생 직장을 만들어줘가지고 평생 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성남 사람 한 300-400명, 한 200-300명이 지금 거기에 다 말려졌거든요. 그래 네.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으니까 중간직이라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돈을 다 저 대전에 있는 그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다 입금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 돈인데 출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통장 내역을 보여주라. 근데 일부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잠수를 타고 없고 그 전국적으로 이게 수천 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돈이 물려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억울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열어놔도 안 되고 이게 참 답답하고 우리 같은 나이가 70인데 이게 지금 근근히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도 억울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단계에 속아서 돈을 1,700만 가량 입금했지만 10만 네. 원만 몇 번 돌려받으신 뒤 돈을 주지 네, 않고 있는 10만 원, 상황이시고 다단계 회장님은 잠적한 상태다. 함께 네. 피해 입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실지 여쭤봐 주신 거죠? 예. 네, 옆에 박미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단계 어떤 조합 형태로 가입을 유도한 것 같아요. 무슨 협동조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무슨 평생 조합원으로 뭐 직장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일정 금액 낸 다음에 뭐 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종류의 수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명목으로? 레벨을 올려 1레벨부터 6레벨까지 하면은 조합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밑에로 또 10명을 달아야 되고. 아, 그래서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레벨이 되면 지금 조합장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서 지금 조합장이 되신 거네요. 예. 네, 그 돈을 입금한 건 언제쯤인가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말쯤 될 겁니다 아마. 네, 그 조합에 지금 회장이 잠수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책이나 지금 모집원들하고는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저 밑에 이런 사람들은 각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이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중간책이라는 사람은 내가 여러 번 가서 따졌습니다. 쌈도 하고. 근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거. 자기 10원짜리 안 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는 있네요. 거기 실체에 지금 누군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간책은 있죠. 중간책은 네,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 연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혹시 어플 같은 거 무슨 설치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네, 그 어플에 이제 레벨이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예. 네,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사기를 당하신 것 같고요. 예.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폰지 사기 형태와 유사합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게 뭐냐면 그 신규 투자자의 돈, 그러니까 선생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이후에도 지금 이제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또 와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이나 뭐 배당을 주는 이런 형태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다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단계인데 사실 이게 뭐 어디에 딱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데 뭐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에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실체가 정확히 없이 그냥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배당을 일부를 메꾼 다음에 사실 돈이 이제 언제쯤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목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도 이제 이게 앞사람의 돈을 뒷사람으로 조금씩 메꿔주다 보면은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모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평생 직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합 설명회, 투자 설명회 이런 형태로 이제 모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배당이나 뭐 이자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그럴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사실은 뒷사람 돈 받아서 앞사람 돈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뭐 얼마를 준다고 하던가요? 얼마를 주면 얼마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내가 한 7번인가 받았습니다. 네, 평생 얼마를 준다고 하던가요? 평생 구체적으로 그때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생 뭐 250만 300만 원 이렇게 일반 엔간한 직장 그 뭐 과장 이상급
월급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평생. 예, 그렇죠. 그러니까 1,700만 원을 내고 평생 250에서 300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혹시 가상화폐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던가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코인도 발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나 요즘은 코인, 가상증권 계좌를 미끼로 유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법으로 막고 있어요. 우리 네.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예, 예.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하거나 아까 전에 이제 1,700만 원 내고 250이나 3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수익을 과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이제 그게 유사수신 행위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뭐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걸 약속하거나 뭐 원금 전액을 뭐 주거나 돌려준다거나 보장하거나 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제 그런 행위인데요. 지금 750만 원 넣어서 250만 원, 뭐 1,700만 원 넣어서 250만 원에서 300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법에 당해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과 같은 회원들이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보통은 조직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잠적한 나온 다음에 이게 사기였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누구 중간책이라도 연락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사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니까 지금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 고소를 그냥 경찰서에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소장을 잘 쓸수록 조사를 더 꼼꼼히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고소장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 고소장 형식이 이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에 선생님의 인적사항과 그다음에 가해자의 뭐 전화번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름이나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인적사항을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수 있으시면 더 깔끔하긴 한데 뭐 종이에 손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거기에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저희 방송에 그 네.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돈을 언제 납부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납부했는지 그리고 네. 여태까지 얼마를 뭐 10만 원씩 몇 번을 총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원금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네. 오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돈을 납부한 내역은 있겠지만 거기서 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만약 녹음이 없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연락되는 모집책에 혹은 중간책에 연락을 하셔서 그 녹음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사기는 목돈이 모인 시점에 보통 많이 금전을 빼돌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또 변호사 혼자 하긴 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형사고소 하잖아요. 네. 그럼 형사소송 이제 과정 내에서 우리 배상명령이란 제도가 있어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네, 그거는 따로 뭐 변호사 선임하시지 않아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단은 그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을 하라 이거죠? 네, 그게 제일 지금 시급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냥 가서 말로 한다고 고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종이에 적어 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서 경찰서에 고소장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죄명이 있어요. 그 죄명에다가 뭐 사기죄와 아까 말씀드린 뭐 유사수신 행위 관련 법 위반으로 엄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쓰시면서 밑에 사실관계를 쭉 적으시면은 고소장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서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거 다시 또 어디 지방 어디에서 강의를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또 이런 사기 행각을 한다고 소문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고소 없이 쫓아가가지고 매가 끌어내가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이제 지금 사실 선생님한테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다는 거 유리한 정황이에요. 선생님께서 이제 네. 그 정보를 가지고 또 고소를 할 때 그 고소장에 어디에 있다고 또 기재를 하시고요. 네, 네. 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을 사실 제가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런 피해에 대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은 몇만 원씩 내고 보통 가입을 많이 하세요. 뭐 6만 원, 뭐 10만 원 이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소액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사실은 이 사기에 당하셔서 상담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생님께서 빨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글쎄 말이야 이런 놈들은 완전히 그냥 어디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시고 추후에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세심하고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좀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또 수익을 계속 기대를 해요. 그래도 나한테는 돈을 주겠지. 그래도 소액이라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단체의 실체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단 빨리 고소장 접수해서 다른 피해를 막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수익률이나 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과도한 수익률이나 이제 유명인들과 인맥을 자랑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에 그 파인이라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 파인 치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거든요. 그 뭐 금융회사에 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지 맡겨도 되는지 좀 궁금하실 때는 파인에 들어가셔서 그 금융회사 탭이 있어요. 그 탭에 내려가면 그 탭에 들어가면 그 밑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은행 혹은 무슨 금융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으니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내가 이 돈을 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사기가 아닐까 한번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근육도 붙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확실히 운동 효과가 좋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탈모가 진행되고 여드름도 심해지고 목소리 또한 점점 남성처럼 변해가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울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인 친구에게 이런 증상을 얘기하자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소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는다면 운동 시에 먹는 보충제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운동이 끝난 후 항상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주었는데 추궁해 보니 PT를 계속하게 하려고 마시는 보충제에 몰래 스테로이드를 넣었다는 겁니다. 저 몰래 스테로이드를 먹인 트레이너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트레이너가 몰래 먹인 스테로이드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테로이드가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약사법 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수강료를 받긴 했지만 그게 뭐 스테로이드 판매 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사법에는 물론 이제 무허가 수입이나 이 의약품에 대한 제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경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헬스장 트레이너가 보통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의 근육을 키우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의료법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이제 의료행위가 되는가? 이게 지금 몰래 보충제에 타서 먹게 한 게 의료행위가 되는가? 우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또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투약에 해당되거나 이 뭐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는 우려에 해당된다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할 소지는 있고요. 그 밖에도 형법상으로는 과실치상이나 상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몇 년 전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은퇴해서 유소년 야구 교실을 이제 개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소년들에게 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약을 하거나 네. 주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헬스장이잖아요. 이 네네. 근육 때문에 헬스장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사연 보면은 근육이 붙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테로이드 중에서 이 근육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우리나라 말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고요. 스포츠계의 대표적인 도핑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 반도핑기구가 지정하는 일종 금지 약물인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체중 감소나 심각한 근육 감소 환자, 특정 종류의 뭐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오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약물이라는 건데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됐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적법하게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았다면 처방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 헬스 트레이너가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몰래 먹였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상해의 의미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지금 사연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후에 탈모가 진행되고 여드름도 심해지고 목소리도 남성처럼 변해갔다고 했잖아요. 네. 우울증도 온다고 했고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여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연의 헬스 트레이너가 몰래 먹였지만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정적 고의는 없고 미필적 고의를 좀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미필적 고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을 예견했거나 혹은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이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될 수 있고요. 그 부작용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네, 그럼 이 헬스장과 PT 비용에 대한 환불도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헬스장이나 그 체육시설 업종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 법률에서 소비자와 1개월 이상 약정 시 계속 거래로 규정해서 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면은 그 계속 거래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PT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거는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이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부작용도 있었던 거잖아요. 불법행위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민사적으로 이제 불법행위나 불완전 이행,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하고요. 계약 해제를 하면 원상 회복으로 여태까지 지급하였던 PT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께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 치료,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이 치료비는 적극 손해라고 하죠. 치료비와 같은 적극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금 신체적인 상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양제나 약물을 먹게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약물 범죄가 사실은 부작용이 이렇게 많아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꾸준히 복용했다면. 그런데도 이 원인과 그 정황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타서 나에게 했는지 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물 투여로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었다면 일단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니 진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 근거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사실 사진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하려고 PT까지 받았는데 네.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향후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를 좀 꼼꼼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거나 헬스장에 소속되어서 PT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해자가 그 가해자의 또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과 형사 고소가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최근 감자탕을 시켜 먹었다가 구토, 현기증 등의 증세에 시달려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먹은 감자탕의 감자에 싹이 많이 돋아 있어서 중독된 것이더라고요. 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식당이 꽤 큰 프랜차이즈라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빈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좀 많이 일상화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배달 음식 먹고 뭐 복통이 있었다, 뭐 장염이 생겼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배달 음식 섭취와 그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근데 사연 보내주신 보면은 지금 감자에 싹이 났다는 거, 그걸로 조리된 식품이라는 거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했는데 그 식재료의 유독성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요. 예, 싹이 난 감자에는 실제로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잖아요. 이 경우가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예,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요. 그 각 호가 뭐가 있냐면요. 썩거나 상하거나 덜 익어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혹은 유독 유해 물질이 묻어 있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는 것, 그다음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것. 4호에는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 쌍난 감자를 그대로 조리해서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 4조 위반으로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식품위생법 이외에 다른 죄목을 좀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요? 네,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네. 그 몇 년 전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유치원 내 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97명의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급식소 운영자와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급식소 운영자는 그 반입된 식자재를 보관 상태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또 영양사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위생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보관 상태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리사는 적합한 온도에서 식자재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신선도가 의심스러운 식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의 의무를 이들이 위반해서 업무상 과실로 아이들을 상해 입게 하였다는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한 거예요. 네. 네. 이런 판례 취지를 볼 때 우리 사례에서도 그 음식을 판매한 판매자가
혹은 이제 조리사가 이 식재료에 감자가 싹이 났는지 이걸 체크해보고 식재료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조리할 때도 또 체크를 해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솔라닌이라는 거 우리 뭐 옛날에 중학교 때 시험 봐서 그 감자에 싹이 나면 솔라닌 이건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잖아요.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을 위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감자에 싹이 난 것을 안 경우, 그러니까 인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좀 처벌이 다를까요? 네, 다르겠죠. 그 네. 싹이 났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필적 고의가 있어도 상해죄가 성립되거든요. 이 싹난 감자가 위험하지만 이거를 먹어도 그리고 탈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내심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럼 상해죄가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께서는 쌍난 감자가 들어간 감자탕을 먹고 구토나 현기증 증세가 있으셨죠. 그래서 응급실까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사용한 금액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그럼요. 지금 뭐 피해자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실 텐데요.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적극손해, 위자료, 소극손해, 이 손해 3분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는 적극손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입원 치료 받으셨다면 그 입원 기간만큼 급여 상당의 소극손해, 그러니까 급여 상당의 소극손해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신체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대가 꽤 큰 프랜차이즈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을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꽤 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작은 영업점이라고 해서 뭐 처벌이 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그 식중독은 지자체 신고를 통해서 인과관계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화 상담하셨던 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고소할 때는 뭐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볼까요?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갑자기 종아리에서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종아리를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금세 뒤에 온 옆집 사람이 고양이를 안아올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종아리의 상처를 보여주며 뭐라 따질 새도 없이 옆집 사람은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옆집 사람과 대화도 하기 싫고 그냥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 사연의 내용에 법적인 근거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보면요. 동물은 법적으로 민법 98조의 유체물, 그러니까 물건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생명체로서 고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내가 관리하는 물건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했다면 당연히 이제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네, 이 고양이가 집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든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네.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민법 759조 1항을 보면은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문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조문을 보면은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 무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과실을 가해자가 증명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고의과실 이제 책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수월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는 구조라서 그 고양이가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어렵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양이에 의한 종아리 상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아까 손해삼분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지금 상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병원비잖아요. 적극손해니까 당연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고양이에 물리면 파상풍 주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용도 혹시 청구 가능할까요? 네, 그 필수라고 해서 이제 다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의 진단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료를 받았으면 이것도 적극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보통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에 이런 말들이 달려 있어요. 사람을 무는 동물은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사람 무는 고양이 안락사까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개가 사람을 물어서 뭐 사람을 죽게 했다 해가지고 안락사에 처하게 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근거 조문은 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안락사를 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관계가 이제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압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고양이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이제 압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위험하게 된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안락사나 살처분은 이 압수물 폐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고 만약 요건을 갖춘다면 고양이를 압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가 막 난폭성이 심하다. 사람을 또 해칠 수 있다 하면 이 폐기 처분으로 안락사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 봐도 고양이를 압수하지 않으면 뭐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항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꼭 압수를 하거나 뭐 안락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보면 옆집 사람의 좀 초동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중 처벌도 가능할까요? 네, 그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제 양형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법정형이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 혹은 벌금 얼마까지 뭐 몇 년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양형 기준이라는 네네.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마련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실치상에서 양형 기준 가중 요소를 보면은 그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했는지, 뭐 동종 누범의 사건인 경우, 누범인 경우 가해자가 그리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뭐 은폐하려고 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그 감경 요소로는 경미한 피해인지, 뭐 사고 발생 경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뭐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반성에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옆집 태도로 봤을 때는 구호 조치도 없고, 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형량에 불리할 것 같은데, 사실 과실치상 때는 형량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정도인데요. 징역형은 없습니다. 네. 지금 고양이뿐 아니라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법률이 있을까요? 네,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그 반려동물이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그 타 가구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동물보호법의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주의 의무가 있어요. 안전조치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뭐 2m 이하의 목줄, 가슴줄을 해야 하고요. 이동장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하면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미하긴 합니다. 네. 네, 그거 이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동물보호법에는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의무, 그리고 기타 관리 의무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다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가해자의 고의과실 입증이 손해배상에 항상 어려운데요. 이 조문은 그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월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야겠죠.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